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서 지금 5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취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기자로서는 아주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몇 번 넘어지고 다치기도 했습니다.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석유가 경제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보부의 언론 통제로 기사는 못 쓰고 그것을 논문으로 썼더니 그 내용이 일본 산케이 신문에 보도되는 바람에 제가 신문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다음에 종합상사에서 한 1년 근무하다가 다시 신문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사태가 났을 때 제가 휴가를 내어놓고 병가를 내어놓고 광주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당한 것도 모르고 그해 가을에 신군부 전두환 정권이 저를 또 한 번 언론사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다가 방황을 하다가 1983년에 조선일보 월간조선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기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한국 내 미 CIA라는 제목의 글을 월간조선에 썼다가 미국 대사관에서 당시 안기부에 항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안기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또 세 번째로 신문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한 몇 달 쉬다가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 쫓겨났다가 다 복귀를 한 아마 우리나라 기자들 중에서 유일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를 쫓아내었던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두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제가 변호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양쪽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부터도 또 왼쪽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이 음모론과 싸웁니다. 2020년 4월 총선거에서 사전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음모론은 주로 보수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같은 편끼리 왜 이러느냐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를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이 신체 검사를 가짜로 해가지고 대역을 내세워가지고 기피를 했다. 이런 또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건 물론 거짓말입니다.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것도 가짜입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가짜입니다. 저는 이런 가짜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부터도 왼쪽으로부터도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건재한 것은 사실이 저를 지켜준 덕분입니다. 사실 또는 진실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요사이 황영웅 가수가 당하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너무 가련합니다. 황영웅처럼 이렇게 당하는 사람도 처음 봅니다. 한 개인입니다. 신인 가수입니다. 신인 가수를 한국의 거의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진이기는데 한거불능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무슨 국회의원을 한다든지 장관을 하는 관계도 아니고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이고 대학교도 지나가지 않고 울산의 생산직으로 종사를 하다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니까 그때부터 황영웅 공격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황영웅은 사과할 만큼 했습니다. 사과를 2번이나 하고 6억 원 넘는 상금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포기하고 물러나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알파까지 한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정상적인 인간들이라면은 황영웅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죠. 정말 내가 너무 모질게 해서 저 사람이 마이크도 내려놓고 무대에서 사라졌구나, 미안하다, 빨리 이제 무대로 복귀를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진 다음에 전혀 두문불출하고 소식도 없는데 괜히 나서가지고 팬 미팅을 한다든지 자선 콘서트를 한다든지 하는 또 거짓말을 꾸며내가지고 또 자수하라고 또 욕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가학 취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소속사에서 또 사과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황영웅이가 뭐 6년 동안 생산직 종사자였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하는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사에 남을 만한 언론에 의한 폭력, 은폭이 자행되고 있고 한 개인에 대한 한국 전체 언론의 집단 폭행에 가까운 인권 침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유엔에 이거 제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사회 악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학교 다닐 때 사소한 잘못이라도 한 청소년은 앞으로 잘 될 생각을 말아야 된다. 잘 되었다가는, 황영웅처럼 잘 되었다가는 과거를 캐가지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너 뭐 했느냐 해가지고 깎아 내려버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에 뭐 그 비슷한 일을 주먹 다짐 같은 걸 한 청소년은 앞으로 평범하게 살아야지 출세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그릇된 교훈을 남긴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폐륜이고 반인륜적인 일입니다. 어른이 어린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80년 사는 인생에서 좋은 일 하고 좋은 말 하고 사는데도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왜 입만 벌리면은, 글만 쓰면은 그 힘없는 황영웅을 깎아내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람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거죠. 영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결국 그러다가 자신이 망하죠. 그건 뭐 사필 규정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황영웅 사태에 대해서 조갑제 TV 동영상에 글을 댓글 형식으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외국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많이 편지가 날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그들이 사는 데는 말하자면 문명국가, 인류국가인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국이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서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분 글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에 사시는 한국 동포 최현주 씨입니다. 60대 여성이신데 이분이 쓴 좋은 글을, 감동적인 글을 제가 2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한 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손편지는 아니고 이메일로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조합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만우절 같은 한국 언론의 황영웅 대소동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한국 언론의 황영웅 사태를 보며 한국과 미국 방송의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이라면 황영웅의 이야기는 인간 역전의 스토리로 책으로 영화로 나올만 하고 방송사에서는 서로 인터뷰를 따려고 경쟁도 심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어둠의 세계로 빠져 평생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했을 텐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 본보기로 긍정적인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를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고 잘못을 반성하게 합니다. 또 어떻게 무슨 계기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됐는지 인터뷰를 하며 화합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잔인한 살인자도 인터뷰를 해서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 방송을 보고 판단하는 건 우리 시청자의 몫입니다. 이제 1년도 안 된 신인 가수 황영웅에게 집중된 선동 보도를 보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의 구조적 선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동된 군중 심리는 비정하고 냉혹했으며 누구 하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본 짐승 같다고는 할까요? 그가 반성하며 발표한 사과문은 아무도 주의 깊게 읽지 않았고 노래하고 싶은 그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럼 황영웅은 다시 예전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교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세컨 찬스가 용납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를 대변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폭로한다는 명분 아래 모든 언론과 유튜브는 확인이 안 된 사실까지 부풀려 방송했습니다. 일벌백계와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그럼 비리 청소년들은 모두 죽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사회와 부모가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했을 때 이들은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영영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고단한 인생에서 희망이 없다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언론이 중심을 잡고 책임을 다해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준다면 사회도 그만큼 밝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지 못하고 자란 요즘의 기자들이 몸에 익은 경쟁심으로 조회수 잘 나오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렵다는 언론사 시험을 통과한 기자들은 명함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제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합니다. 언론인들과 유튜버들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선생님의 동아일보 관련 동영상을 보고 몇 자 더 붙입니다. 제가 어려서는 아침엔 조선일보, 저녁엔 동아일보를 구독했습니다. 읽을 거리가 부족했던 시대라 신문 1면, 정치면부터 시작해 마지막 스포츠면까지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의 도움으로 한자도 깨우쳐가며 읽고 최인호 씨의 소설도 신문에서 먼저 접했습니다. 1월 1일이면 발표되는 신춘 문예 글들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읽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땐 미당 서정주 님이 기재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란 광고도 기억합니다. 흔히들 두 신문을 민족 정론지라 부르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만우절 편과 오늘 동아일보에 관한 동영상을 보니 오늘의 동아일보는 제가 알고 있는 민족지가 아닌 선배 언론인을 욕보이는 신문이 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 민족지인 조선과 동아일보가 어느 순간에 친일파 신문이 되었는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저는 몰랐습니다. 누가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 선동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두 신문의 역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만 봐도 일본에 저항한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 가슴에 난 단 일장기를 집어서 보도한 일장기 말살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동아일보가 MBC의 왜곡된 멘트를 그대로 받아 적어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주의 동아일보가 왜 이리 무너져 내렸는지 딱하고 안쓰럽습니다. 제발 선배 언론인들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민족주의란 자부심을 갖고 조선과 동아일보 기자들만이라도 발로 직접 뛰고 취재해서 공정한 보도를 하길 원합니다. 늘 좋은 말씀 주시는 조갑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황영웅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의 주류 언론, 기자들이 어렵게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월급도 많이 받는 그 언론사 기자들이 유튜브, MBC의 주장을 독자적인 검증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써줌으로써 황영웅에 대한 폭력적 보도에 가담한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국 언론에 대한 기대를 적게 만듭니다. 이거는 한국 언론의 자살행위이자 비극입니다. 감사합니다.